안녕하세요.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패널 토론자분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들이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발표에 기려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이미 뭐 이제 이 패널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마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존의 어떤 접근 방식과는 좀 다르게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좀 혁신적인 좀 변화된 그런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접근 방식을 좀 취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라도 이제 저의 그 입장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생각 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식, 특히나 오너십이라든가 또는 소유권적 측면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좀 열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왜 좀 더 열린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더 아시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시대가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시대에 뭔가 데이터에 맞는 형태로 법제도를 변화시켜 가려면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좀 더 변화된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제 제안들이,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뭐 꼭 옳은 건 아닐 수 있지만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뭐 그 잔잔한 그런 호수에 돌멩이 던지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작은 단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사 나중에 논의의 결과 끝까지 가보니까 다른 결론이 나거나 혹은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이 나타나더라도 그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그냥 시작점으로 하나의 문제 제기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최근에 보시면 특히나 이 데이터 경제와 관련되어진 논의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그 기업의 경쟁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업을 넘어서 민간 전체 혹은 국가 전체 사회 전체까지도 그렇게 데이터의 보유라든가 데이터 처리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도 이런 데이터를 얼마나 더 많이 집적을 하고 얼마나 지능학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앞으로의 각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큰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면 사실 과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많은 그런 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어떤 데이터, 특히나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다 보니까 그 개인과 관련되어진 1대1 관계에서의 그런 사업 활동이라든가 또는 서비스 제공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이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서비스도 연결되어지고 여러 시장이 연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또 민간까지 넘나드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민간 부분에서는 특히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그런 플랫폼이 향후에 그런 현재를 포함한 향후에 그런 미래 경제 시대에서의 그런 가장 큰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 경제를 보면 과거에는 주로 인터넷 기업들 위주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시다시피 이게 온갖 가지의 그런 다양한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또는 산업 분야로 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처럼 공장의 그런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가지고 지능화된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는 뭐 우리가 이미 모빌리티 영역에서의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기반의 변화는 이미 무수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그 이제 컨텐츠 서비스라든가 또는 온오프라인 O2O 서비스라든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점점 변화해가고 있고 발전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국 보면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 시장을 연결시키고 묶는 그러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말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고 이미 떠올랐고 또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려면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법적인 접근 방식 내지는 법적인 취급이 명확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데이터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을 고민을 할 때 사실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 궁극적으로 중심을 보면 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누구한테 주고 어떤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이냐가 그 핵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는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소유권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형제가 진화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이러한 하나의 모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델로 데이터가 집적되고 처리되고 또 어떠한 그 서비스를 예측을 하고 또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 가지고 제조 단계까지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까지도 데이터가 활용되어지고 이런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서 데이터가 유용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데이터 오너십이나 데이터 소유권 관념이 문제되거나 혹은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데이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는 바로 개인정보이죠. 그런데 물론 개인정보가 아닌 일반 데이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데이터를 열심히 이제 고객과 그 다음에 사업자 사이에서 열심히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인정보는 모든 국민들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관념이 많을 텐데 막상 그로 인해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산업이 발전하고 또 서비스가 발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면 그러한 부가가치들은 대부분 다 실제로 산업계에서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데이터를 창출했을 것 같은 또는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이제 그 최초의 권리를 가졌을 법한 그러한 이제 개인이라든가 혹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공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공장주라든가 공장 사업자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런 제조업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조업자나 혹은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 같은 경우에 막상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생겨나는 부가가치의 그 순환고리에서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순환고리에서 빠져 있어서 이러한 순환고리로부터 실제로 데이터를 창출하거나 또는 보유했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까지 연결시키는 과정, 이것이 앞으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권리적인 측면에서의 명확한 처리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 오너십 내지는 데이터의 소유권 논의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어떤 권리 얘기를 하게 되면요, 보통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데이터 주권이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서로 간에 혼재돼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혼재된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공권적 측면, 이제 공법적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신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데이터 오너십은 사법적 측면에서 접근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서로 이제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가 서로 간에 보완적인 측면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관념 중에서 이제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어떤 데이터 주권 관념 오늘 다루지 않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오너십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릴 텐데요. 데이터 오너십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나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또 실제 이제 실무에서 쓰는 그런 레퍼런스들을 보면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단어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때의 오너십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엄격한 의미에서 소유권 관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통제권적 측면에서 다루거나 혹은 여러 가지 실제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그 배타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계약적인 어떤 권리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같이 어떻게 이제 뭉뚱그려진 그런 포괄적인 권리 개념으로서 이러한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오너십 미국에서조차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어진 어떤 법적인 명확한 권리 내지는 용어라고 저도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각종 이제 매뉴얼들에서도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것이 실제 쓰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계약서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이제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실제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이 가이드를 만들면서 이 데이터와 인공지능 가이드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그런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것을 민법상 엄격한 소유권 관념과 일치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민법상 소유권 관념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그런 문헌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으로 오더라도 유럽연합에서 나온 그 보고서 같은 경우를 보면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과 비슷한 이제 연장선상에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권리의 확정은 되게 중요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되지만 데이터를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독점 얘기를 다루겠지만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데이터가 유통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EU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엄격한 의미의 소유권, 민법상 소유권과는 다르게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것이 실무상으로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주로 계약법적인 접근 방식이라든가 또는 이미 기존에 인정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같은 다양한 권리 또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어는 아닌가라는 그런 접근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은 이것을 엄격한 기존의 법의 틀에 매어져 있는 어떤 엄격한 배타적 권리, 우리 민법상 물권에 대한 소유권처럼요. 그런 소유권 같은 그런 배타적 권리로서 볼 것인지 그렇게 일치시켜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반면에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시각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또는 수정이나 통제나 또는 뭐 제공 같은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취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우리 민법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민법상의 그 소유권과 이 데이터 오너십 관념을 그러니까 오너십이라는 단어의 관념을 일치시키게 되면 실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오너십의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용어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용어가 사실 잘 생각나진 않거든요. 데이터 통제권이라 해야 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용어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나지 않는데 일반 국민이나 또는 실무에서 이미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관념이 반드시 민법상에 말하는 소유권 관념과 일치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의 어떤 인식의 집합이라고 본다면 현대사회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다루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이라는 관념은 실제 민법에서의 그런 소유권과는 좀 다른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의 출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어떤 상반된 시각을 바라볼 때 민법상 소유권에 대응하는 관념인지 아니면 새로운 물권적 권리를 정말 부여해야 될까? 아니면 좀 폭넓은 통제권으로서의 그런 집합적 권리 관념을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걸 채택할지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좀 더 이미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마지막에 좀 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말씀드리고 싶은 바고요. 현행법상 이제 어떤 민법상 소유권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상 보장되었다고 헌법재판소가 선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고 있는 여러 실정법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인정되어지는 권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권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되어진 그러한 권리들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다 인격적인 이익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 인격적 이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든가 혹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어떤 재산적인 성격을 정말 갖추고 있느냐 그러한 권리에 기해서 재산적인 어떤 처분이라든가 재산적인 권리의 보호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난 한 1-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발전 과정을 보면 너무나 인격적인 측면에 이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확대가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일부의 또 학자분들은 그렇게 재산권적 성격을 같이 겸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만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오너십을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오너십을 논의할 때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존 이제 실정법상 현행법상의 권리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그러한 관념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 오너십을 관념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계속적인 저희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 다른 이제 접근 방식 이제 보호 방식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인데 이미 이거는 저작권이라든가 혹은 데이터에 대한 권리 같이 이런 기존의 지적재산권적인 보호 방법에 의해 가지고도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이제 지적재산권적 보호라든가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적인 보호 방식만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 그런 권리들을 다 보장하거나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귀속 주체인 정보 주체만이 사실은 권리의 주체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개인정보가 유통되다 보면 또 데이터가 유통되다 보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해서 유통시키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사회관념을 보면 그러한 이제 생성하거나 수집하거나 또는 그것을 처리해서 제공하는 그런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리, 특히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존에 있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는 데이터 오너십 내지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영업비밀로도 보호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데이터를 유통하는 과정을 보면요. 최근까지의 과정들은 많은 경우에 데이터가 잘못해가지고 데이터를 유통시켰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지적재산권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를 노출시키지 않고 데이터를 영업비밀로서 비밀유지 서약을 하면서 그렇게 약정을 체결해가지고 보통은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게 되면 사실 시장에서 이 데이터를 충분히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제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데이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정의짓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법으로서 민법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민법상 어떤 소유권 민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소유권적 관념이거든요. 물권에 기한 어떤 소유권적 관념이 가장 사실은 빨리 와닿고 그리고 왠지 소유권하면 가장 강력한 권리다 보니까 소유권으로는 내가 모든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다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상 이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전통적인 해석론 내지는 통설적인 견해에 의하면 뭐 굳이 설명을 다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소유권의 객체 내지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물건의 어떤 요건이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민법 98조 물건 정의 규정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설들이 물권의 객체라는 것을 아예 전제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물건의 요건에다가 배타적인 지배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공통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타적 지배 가능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그 민법 98조 있는 것처럼 이게 유체물이거나 아니면 관리 가능한 자연이어야 되는데 이 어떤 것에서도 사실 이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해석론에 의하면 민법상 물건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박사 논문이나 제가 후에 썼던 논문에서는 새로운 해석론으로 98조를 일반적인 총칙에 있기 때문에 굳이 물권과 반드시 필연적으로 연계돼야 되는 건 아니다. 또 실제로 우리 입법자, 초안자들이 그렇게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입법론적인 해석이라든가 또는 현재의 체계론적 해석을 바라보더라도 기본적으로 98조는 독립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아직까지는 너무 주로 저만 주장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새로운 시도도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민법의 역할이 뭐야 되느냐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민법의 역할이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법의 역할이 저는 일반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법, 특별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에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한 보호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자 원칙에 따라 가지고 객체가 뭐든 간에 일단 이제 계약법적인 접근은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이
그 개별적인 규정에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호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불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법 제도적인 안정적 테두리가 있어야지 비로소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민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을 하고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정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저는 굉장히 뭐 별로 뛰어나지 못한 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신 많은 학자님들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고민해가지고 좀 더 어떤 나은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희망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민법의 역할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 저작권의 경우에 객체가 저작물이거든요. 그런데 저작권의 객체는 저작물인데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권을 설정을 할 때 이것을 권리질권으로 할지 아니면 동산질권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 있는 그런 민법 텍스트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실제로 데이터를 민법 속으로 들어올 때 뭐 정 안 되면 계약법적 측면에서라도 들어올 때 과연 예를 들면 유상계약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유치 적용되어지는 하수담보처인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규정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논의 같은 거라도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진전된 논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접근 방식 내지는 새로운 좀 뭔가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규율 대상을 보면 결국 데이터인데요. 사실 데이터는 여러 가지 평면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존재 방식으로서의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담고 있는 어떤 의미에 해당되어지는 인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상위에 있는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적인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얘기할 때는 위에 있는 인포메이션이나 난리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 형식으로서의 데이터 그 자체를 가지고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작권적인 접근 방식이라든가 또는 저작권에 의해서 충분히 또 보호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더 아랫단에 있는 데이터 존재 형식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더 아직 무르익지 못한 생각이라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용어에 관한 얘기인데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다른 용어를 찾지 못했는데 데이터 오너십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오너십이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무조건 다 그냥 소유권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하면 잘못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상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전통성 훼손에 의하면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소유권 관념이 그대로 우리가 연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오너십을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바로 일치시키기에는 우리의 논의를 진전시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너십이라는 단어를 좀 더 열린 관념으로 바라보고 사실 외래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외래어를 받아들여 쓸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내부적인 우리 실제로 우리 법상으로 사용되는 용어랑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거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좀 일단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단어가 찾아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저의 접근 방식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어떤 이제 물건에 대한 요건하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이제 물건이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좀 분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98조의 물건 정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에도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법 98조에 있는 물건 정의 규정은 물권편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일반 채권편뿐만 아니라 사법 전체에 사실은 널리 통용되어져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8조의 정의 규정과 그 다음에 물권편에 있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물권의 객체로서 요건에다가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넣고요. 대신에 민법 98조에 있는 물건의 정의 규정에는 그에 따라서 요구되어진 물건의 요건에는 배타적 지배가 가능할 필요 없이 거기에는 사실상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 가능성만을 일단은 기본적인 표지로 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접근 방식이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민법 98조는 객체를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하지 않는 98조의 정의 관념 속에서 물건 정의 속에 데이터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에 관한 다양한 이제 그 뒤에 있는
뭐 아까 말씀드린 하즈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들을 우리가 뭐 그 유추 적용하거나 하고는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적용을 할 때 그 이미 민법상 98조의 개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번에 여행 계약이 얼마 전에 이제 도입된 것처럼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 계약을 전형 계약서로 들여오거나 아니면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그 중기부라든가 아니면 산업부에서 이러한 데이터와 관련되어진 그런 이 그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 데이터 혁신 같은 것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법안에다가 일부 넣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실 실현 가능한 건 계약적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민법의 테두리에 들어와서 필요한 조문을 좀 더 잘 써먹게 만들려면 적용하게 만들려면 일단 민법 속 물건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그러면 물건의 객체가 됐으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의 객체이기 위해서는 배타적 지배가 필요한데 실제로 배타적 지배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유일성을 가지는 데이터의 존재 방식이 되어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블록체인 같은 것을 활용해서 데이터 유일성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배타적 지배 가능하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이제 블록체인은 의미가 없는 경우도 경제적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이제 소유권적인 보호가 유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것을 물건적인 어떤 소유권의 객체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98조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물권 객체의 표시를 충족하기 때문에 물권의 객체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될 수 있지만 물권의 객체는 될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에 다다르게 되고요. 최근 해외에서도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유럽이나 미국이 같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법조에서 모여서 같이 연구를 했었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소유권적인 접근은 쉽지 않다. 또 소유권적 접근은 잘못하면 이게 독점 내지는 이게 오히려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배타적 지배권을 허용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떤 통제 측면에서의 이제 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또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자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은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데이터 오너십,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오너십은 기존에 이미 각종 법상에서 실제로 데이터에 대해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뭐 저작권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관련된 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권리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민법상으로도 얼마든지 물건에 들어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계약 자유 원칙 하에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계약도 하나의 유형으로서 계약 유형으로서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디에 소재하고 어디에 소재하는지 선택하고 또 누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권으로서 넓게 바라보는 그러한 다원적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관념을 우리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제안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관념을 너무나 민법상 엄격한 전통적인 방식의 소유권 관념으로 일치시키지 말고 좀 더 유연한 관념으로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무상 사실 많은 그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법 자체에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적어도 실무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강학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쓰면 어떨까. 그러다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예를 들면 데이터 계약을 전형 계약으로 만들거나 혹은 그에 대해서 어떤 이제 특별법적 규정을 만들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하면 입법적 진전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실제 실무상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좀 더 다원적인 접근 방식으로 취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이제 말씀이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각각의 그런 데이터에 대한 권리들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 권리를 바탕으로 실제 부가가치가 순환되면서 전부 다 귀속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지난 이제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던 민법 개정안이라든가 뭐 지금도 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 계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교섭에 의해서 계약 내용을 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 어떤 것이 타당한 방향인지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기 때문에 최근에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표준 계약서와 유사한 형태로 가이드를 내는 경우가 국내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부여하고 그다음에 계약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해답 내지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정보 관점뿐만 아니라 지적권적 관점, 그다음에 뭐 영업비밀 관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민법적 관점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그런 전형 계약적 관점에서 좀 더 접근을 하고 그 테두리, 그 기본적 바탕이 되기 위한 측면에서 민법상의 그런 물건 개념으로 포섭도 하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좀 접근 방식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만약 이것이 논의 결과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논의의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이제 데이터 오너십을 증진시키려면 계약적 접근 방식과 민법에 수용을 해서 넓게 민법 외연을 확장을 해서 민법에 수용을 해가지고 민법에서 그러한 법적인 문제를 다뤄주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서 그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개인정보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실제로 데이터를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하느냐 같은 이런 모든 관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데이터 오너십도 함께 발전을 하고 데이터 오너십 논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워낙 오랫동안 이 영역을 고민하신 분이라서 뭐 그 오랫동안 생각을 해오신 그런 내용들이 잘 녹아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짧게 몇 가지 포인트, 한 3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뭐 어떤 심오한 이론이 담긴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실용적인 내지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3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오너십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쓰이고 있고 외국에서도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이게 엄밀한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오히려 법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일종의 갈증을 느끼면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면 거꾸로 법을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이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그 배경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민법상에는 데이터가 뭐 물건에는 없다. 뭐 거기서 멈추면 더 이상 이제 논의의 진전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데이터 오너십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나 개념들이 그 근래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 배경 내지는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넓게 보면 제가 보기엔 2가지 유형의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경영 교수님이 통제권이라는 이제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보 주체한테 그 뭐 자기 결정권을 더 강력하게 부여를 하고 통제권을 부여를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상당한 경우에는 이제 배타적인 지배권을 이제 확실하게 부여하는 그런 방향의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나 권한을 더 명확하게 해주고 더 강화해준다. 뭐 이게 이제 데이터 오너십에 관한 논의의 한 가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방향의 해석은 그 뭐 부가가치 이런 표현도 하셨었고, 또는 재산권적인 권리, 뭐 지재권적인 권리, 뭐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제 데이터 오너십 개념을 만들어서 그 권리를 정보 주체한테 부여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정보 주체가 그 권리를 말하자면은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에 기초해서 부가가치가 생성이 되고 뭔가 권리 또는 데이터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뭐 이런 게 또 다른 방향의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넓게 그렇게 2가지 방향의 해석이 있다라고 할 때 그 2가지 해석이 일부 조화롭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좀 상충되는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항상 이해관계나 해석의 충돌이 이제 많이 있는 편인데 뭔가 의심을 가지고 보는 시각에서는 뭐 오너십이라는 표현을 쓰고 통제권 강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한꺼풀 벗기면 오히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하고 데이터 기업들의 더 그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뭐 그런 히든 어젠다가 설사 없더라도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나 걱정 또는 의심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그 우려를 어떻게 그 해결할 거냐 내지는 뭐 해석에 따라서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어떻게 그 사이에서 조화를 만들 거냐 뭐 이제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인데요. 그 이제 데이터 거래 같은 거를 뭐 어떤 식으로건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그 거래라는 걸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데이터 거래라고 하는 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법상 생각하는 다른 유형의 자산하고 달리 한번 이렇게 그 물건을 넘겨주면 나로부터는 배타적인 지배권이 떠나는 뭐 그런 식의 그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냥 한 차례 원샷 게임, 원샷 딜을 하듯이 한 번 권리를 넘기면 끝 이런 유형의 거래가 될 거냐 또는 유즈 베이스로 해서 궁극적으로 권리 주체는 나지만 내가 오늘 한번 잠깐 빌려주고 한 달 있다가 또 잠깐 빌려주고 그 일주일 있다가 또 잠깐 빌려주고 이런 일종의 뭐 라이센스 비슷한 식의 거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고민할 거리가 뭐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샷 딜이 되면 그 거래 구조는 간단해지지만 다른 한편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내 손을 떠난 다음에 그 데이터가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지 또는 여러 목적으로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넘어서서 더 많은 목적 또는 한 5번쯤 쓸 거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한 10번쯤 쓰게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모럴 해저드 개념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한편 이제 그 라이센스 비슷한 식의 거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거래 구조가 순식간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런 맥락의 실제 어떤 파일럿 프로그램 실험 같은 거를 이제 해보는 사례들을 보면 그런 반복적인 딜 구조를 가져가는 경우에 사실은 용도를 굉장히 제한을 하고 또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당사자들의 뭐 숫자를 굉장히 제한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몇몇 어떤 이제 그 파일럿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기술 개발이 더 일어나면 더 활용 가능성,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더 늘어나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기술로는 사실은 구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최 교수님이 여러 차례 얘기한 컨트롤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상에 있는 소유권하고는 다르지만 아무튼 정보 주체한테 컨트롤을 많이 부여하는 방향의 그 제도를 구상하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 이제 몇 차례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나라 법상의 정보 주체한테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강력한 자기 정보 결정권 이런 것들이 이미 일정 부분 있는데 그걸 더더욱 강화하는 것도 그럼 그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동의제도가 우리나라 법제에 굉장히 강한데 동의제도를 더더욱 강화시키면 그게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컨트롤을 더 강화하는 걸로 충분히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쓴다라든가 아니면 목적 외에 이용이 된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정보 주체의 이해에 반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럴 때 금지 청구를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강력하게 인정을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제도. 그러면
그런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통제권 강화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어떻게 이제 맞물릴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금지 청구라고 하는 거는 법 이념상으로 굉장히 다른 그 손해배상과는 다른 것이 손해배상은 사후적으로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이제 그 물어내라 뭐 이런 꼴인 건데 금지 청구는 기본적으로는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가 이거 하려고 하지. 아, 내가 보니까 할 것 같아. 그거 절대로 안 돼. 뭐 이게 이제 금지 청구인 거죠. 그러니까 금지 청구가 강력하게 인정이 되면 거꾸로 통제권이 굉장히 강하게 인정이 되는 꼴인데, 그게 그 이제 데이터 오너십 맥락의 논의하고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앞뒤가 들어맞는 해석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거 아닌데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뭐 세 가지 코멘트를 드립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법조사처 신용호입니다. 예, 최경진 교수님 발표 말씀 잘 들었고, 또黄학수 교수님의 깊이 있는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발제하신 최경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민법상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연구나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확실히 던져주셨고요. 그러면 이 기업과 개인 관점에서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밖으로 유출만 되지 않으면 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유출이 된다거나 또는 부정하게 이제 사용됐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좀 미비하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기존의 지재권이나 뭐 민법상 소유권으로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어떤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권리를 신설해서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 사례도 말씀 주셨지만, 일본에서 2018년도에 부정경쟁 방지법에 한정 제공 데이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일종의 영업비밀 유사하게 이제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부정경쟁 방지법에 기존에 보호하는 유사한 제도가 있고, 또 유사한 제도로서 저작권법에 데이터에 대해서 제작자의 권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기존 법제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이를테면 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존 법제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 부분 도입을 검토할 수 있고, 이게 전면적인 소유권, 이제 배타적인 지배권은 아니더라도 불법 행위와 유사하게 또는 부정경쟁 방지와 유사한 어떤 소극적인 의미의 방해 배제 이제 청구권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박수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제 정보 주체 개인에 관한 권리가 아니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보 주체 권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더 보호할 것인가,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경진 교수님께서도 통제권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결국에는 현재도 이제 어느 정도 도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에서 도입되어 있는 데이터 이동권이 이제 통제권의 이제 중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용정보법에 이제 도입이 됐고, 또 이걸 근거로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고, 다만 이 제도와 사업이 이제 개인의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해서 좀 더 양극화 또는 이제 거대 기업의 지배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뭐 또 락인 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이게 이렇게 데이터가 집중되는 경우에 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좀 더 증가한다는 정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기되기 때문에 사업 제도의 운영과 사업 추진 경과를 지켜보면서
소개되는 연구와 실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술적 이제 수단이 또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뭐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내용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도 마땅히 어떤 한 기업에서 이제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시켜보자 했을 때 마땅한 방법이 없다거나 한다면 제도가 좀 유명무실하겠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기술적인 현재 기술 상황으로 가능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일종의 뭐 가이드라인이나 고시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서는 강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EU에서 2월 달에 발표한 유럽 데이터 전략에서도 정보 주체가 뭐 기술 도구와 표준이 없어서 이 GDPR 20조의 데이터 이동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 의식을 이제 보였고 이에 따라서 좀 더 데이터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이걸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물론 해외의 입법 동향을 지켜보면서도 더 기술적, 제도적 연구를 좀 더 진행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진 교수님께서도 결국엔 데이터 거래에 있어서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뭐 기존의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으로 이제 정보 주체 데이터를 보호하는 건 어렵지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물론 분야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 같은 경우에도 등록제도가 있죠. 물론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것들이 이제 기존 지식재산권에도 어떤 준물권적인 성격으로서 보호가 되는데 이런 것에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경우에도 꼭 물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어떤 데이터 거래에 있어서의 권리 보호, 좀 이제 계약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데이터의 물건의 개념에 데이터를 꼭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마도 다음 세션에서 이어지겠지만 이제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독과점을 개선하고 이제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정보 주체 권리를 보호하는 강화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 두 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논의 자체도 시작 단계고 어떤 기술적인 배경도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기술이 좀 더 표준적으로 시장에서 적용될지가 아직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술적인 동향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실증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 논의를 좀 성숙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최경진 교수님 발제 말씀은 규제 혁신 법제 포럼이라고 하는 타이틀과 굉장히 잘 맞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공유해 주신 것 같아서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고학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금지 청구권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이어서 토론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토론해 주신 신영우 조사관님이 말씀 주신 부정경쟁 법리로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경진 교수님의 발제 요지는 어쨌든 실무적인 측면에서 오너십 개념을 데이터 지배권 내지 통제권이라는 조금 더 광의에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서도 이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개념을 소유권의 개념보다는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 내지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교수님이 발제하던 말씀 중에 블록체인을 대표적인 사례로 드셨는데 저는 이런 접근이 사실은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 위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데이터 경제에서 얘기하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은 실제 실세계에서 굉장히 부지기수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볼륨들도 다 다르고 실시간별로 그 볼륨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이러한 데이터들이 사실은 어떠한 데이터와 결합 연계되는지 혹은 내가 결합시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피결합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그 데이터의 가치들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자라는 논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것은 유형별로 그리고 실제 실무적인 사례별로 접근을 하는 접근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진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규율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건 어떠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방편을 마련하는 데 조금 논의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데이터라는 개념하고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실은 구분을 짓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 중에서 그 문자화되고 기화되고 수치화된 것을 데이터라고 정의하는 게 일반적인 정의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좀 더 상위의 개념으로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다른 학문 영역에서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조금 더 의미를 노출할 수 있는 것을 인포메이션으로 보고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 중에서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널즈로 보는 형태로 해서 구분하는 접근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실정법에서 이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개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입법 중에서 공공데이터법에서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그 자료나 정보라고 그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인포메이션을 좀 더 상위에 두고 있는 개념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법 올해 제정된 법에도 보시면 정형 혹은 비정형 비정형 정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 구분 방식은 제가 제시한 구분 방식은 독일에서 한 그 학자가 낸 의견이고 국내에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형들을 콘텐츠 레이어, 코드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로 나눌 수 있다라는 접근이고요.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부터 보면 이게 유형물로 복원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정보들은 사실은 소유권이나 배타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 자체로서의 권리 보호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코드 레이어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코드화된 구조화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에서 말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하는 법정 요건에 따라서 뭐 창작성을 갖는 경우에 지재권 그리고 뭐 비밀 공지성이라든가 관리성 이런 것들을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 비밀로 보호받을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것도 데이터 자체로서의 권리 보호는 아니고요. 그리고 콘텐츠 레이어에서 말하는 그 표현들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미도 이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지재권이나 영업 비밀로 보호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 자체로서는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아니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구분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구분을 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아주 명확하게 개인정보인 데이터이죠. 사실은 개인정보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각 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범들에서 개인정보의 유형들을 나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결합 가능성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별 가능성의 여부가 항상 변동하는 개념이어서 특정하고 범주를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재권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재권의 데이터 경우에는 기존의 지재권과 관련된 법제에서 인정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지재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들을 다 담지 못하는 그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신지식재산으로
각 법이나 혹은 국제 조약 등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논의해야 될 대상은 이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기타 거래 대상 그리고 제화 데이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한정 제공 데이터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 개념은 사실은 영업 비밀과 유사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영업 비밀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비밀은 사실은 비밀 관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밀로서 관리를 한 그 배경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정 제공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꺼내서 내가 직접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비밀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대상 데이터는 그럼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앞서 개인정보인 데이터, 지재권인 데이터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차적인 데이터로서 또 추론 데이터라든가 프로파일링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 생성된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하는 생산 데이터 혹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뭐 가공 데이터셋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성 데이터, 자연스럽게 생성된 거지만 observed 데이터처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IoT 같은 데이터들이죠. 그런 것들이나 혹은 기계에서 생성되거나 농업 환경에서 도출되는 그런 산업용 데이터 같은 것들이 유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구분을 했을 때 각각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현행법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인정보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의 통설적인 견해인데요. 그래서 인격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침해하는 즉시 위법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침해 즉시 그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실송무에서도 그 보통 정신적 위자료로 청구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침해가 된 이후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사실은 재산적 손해까지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론 입증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산적인 손해 청구가 안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체가 재산권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재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보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으로서 뭐 준물권적인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실시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허락계약이라든가 이런 채권적인 접근도 있고요. 인격권도 저작권에는 있고요. 그리고 부경법에서는 행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봤을 때 아까 그 조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경법상의 행위 규제하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지식재산과 관련돼서 특별법 형태의 규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설계법이나 콘텐츠 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지능에 가까운 성격의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에 보면 반도체 설계 배치권이라는 것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창작성이 없더라도 설계가 다르기만 하면 권리를 부여해주면서 산업 육성 차원에서 해당 법을 제정을 한 것입니다. 콘텐츠 진흥법은 또 다른 접근 방식인데요.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콘텐츠 제작자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거는 같고요. 다만 그 데이터의 특성상 여러 가지 뭐 비암호성이라든가 영속성이라든가 또는 계속해서 실시간을 변하는 변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저는 아까 최경진 교수님께서 그 블록체인 예를 들으셨다시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 그 창작을 위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단순히 데이터를 게더링해서만 완성되는 데이터셋이 아니라 작곡가가 실제로 음악을 알고 음성을 알고 음표를 그릴 줄 알고 음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해야 데이터의 완결도가 높아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잘못된 부분, 어색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만져서 바꿔나가고 하는 수정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보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의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생각을 해보면 아주 고도의 창작성 있는 것들만 보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권리를 양산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데이터들과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데이터 하나, 두 개의 형태가 아니라 집합 데이터 형태에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특별법적인 접근에 있어서 최근에 산업부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부정 경쟁 법리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손해배상만 들어가 있고요. 구제수단으로서 금지 청구나 형사처벌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 대상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권적인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채권적인 권리 보호는 당연히 강조가 될 부분이고 행위 규제는 현재의 법에서 말씀하신 그 참혹이 부정경쟁 법리로 인정을 할 수 있을지, 과연 데이터 침해에 대해서 그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드리면 데이터의 사실은 복제 가능성이라든가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리고 특정의 불가능, 기여자 수익 배분의 어려움 이런 특성들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채권적인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채권적인 보호는 사실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인정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보면 실제로 구입을 하는 수요처들은 소규모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공정 계약이라든가 이런 정보 비대칭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표준계약서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행위규제 형태로 부경법상에 인정을 하는 부분, 그럼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한정제공 데이터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추가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적 보호 방안으로서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이나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기존의 베타권을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형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가 라는 접근,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지재산과 관련된 특별법을 신설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네, 제 토론문에는 후단에 붙였는데 일본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적 계약에 접근을 할 수 없으니 이런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점은 무엇이 있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강준모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데이터 소유권 관련해서 사실 정원준 부연구원님하고 저희 연구원에 같이 계실 때 같은 연구를 해서 앞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부분은 정원준 박사님께서 조금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 지금 그 포럼의 목적이나 모이신 토론자분들을 뵀을 때 제가 뭐 법적으로 아는 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다만 좀 그 앞단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오너십이라거나 데이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뭐 법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연구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해봤던 사람으로서는 약간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데이터셋에 대한 권리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 주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냐의 차원인지 아니면 데이터의 거래나 활용을 활성화하는 자의 차원의 그런 입장인지에 따라서 약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형 데이터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행위 있고 사람들의 업저베이션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모았는지에 대한 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옵저베이션,
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이 거래나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거는 그런 개별적인 옵저베이션이 아니라 이 데이터셋, 내가 수집한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전을 하거나 이전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혹은 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는지에 대해서의 그런 관계에서 오너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업이나 뭐 보통 실무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 최근에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논의가 약간은 정보 주체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약간은 그 두 부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라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정원준 박사님께서 데이터의 뭐 유형이나 종류에 대해서 권리 관계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뭐 데이터 종류나 그 활용의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필요한 권리가 좀 달라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이 개인 데이터의 오너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보 주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거나 데이터 이동성의 보장이 무슨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분석에서는 사실 평균이라는 거에 분석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이 AI가 발전하고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가 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 어떤 평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냐, 아니면 베리에이션, 저희가 이질성이라고 말하는 어떤 민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개인마다 달라지는 헤테로지너티에 대해서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약간은 다른데,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타겟을 하거나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개별적으로 조금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데이터 전체가 필요하다기보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타겟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어디선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는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는 뭐 국가적으로 공공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판단해야 될 때는 사실은 그런 헤테로지니티 못지않게 민이 중요한데, 이 간단하게 생각해봐서 저희가 유튜브나 아니면 뭐 크롬 같은 거를 했을 때 그런 비밀 모드로 하면 완전 디폴트로 내 개인화를 무시하고서 제공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기본적으로는 평균에 근거한 모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라기보다는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개발할 때는 그 어떤 큰 데이터가 N이 중요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계속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개인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인데, 사실은 이동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논의가 되면서 이게 좀 다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동성을 보장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좀 전송을 해준다. 이게 스타트업 입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 대표성이 없이 그냥 개인의 어떤 특정한 바이어스가 있는 개인의 데이터만을 모아가지고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동성을 가지고서 독과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권리,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토론문 내용으로 잠깐 돌아와서 뭐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뭐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은 레지듀얼 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다른 법에서 뭐 헌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는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 뭐 데이터베이스 것 같은 다른 명시적으로 인정된 권리들이 있는데, 이 권리들이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논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고 어떤 것에 부여를 하고 얼만큼의 권리를 부여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통 뭐 사적 소유 가능성이나
권리의 범위 그리고 소유권의 부여라고 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사적 소유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 비경합성, 비배제성, 배제성 있다 이런 논의들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고학수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데이터가 일단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후에 어떤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나 처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적어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전 방식의 문제인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증거를 남겼을 때 왜 거래를 하면서 돈으로 거래를 하면서 USB 이거 원본이라고 넘기잖아요. 이런 형태로만 이전이 되면 좋은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복제나 접근권의 형태로 거래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디지털 컨텐츠, 음악이나 영화, MP3 같은 컨텐츠랑 차이가 있게 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부정적인, 현재로서는 약간 부정적이지만 말씀하셨던 블록체인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접근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거나 혹은 이제 동영암호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래되는 데이터 자체는 동영암호화 시켜가지고 그 원래 소유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해석을 하는 키를 직접 제공하거나 아니면 키를 제공하지 않지만 해석에 대해서는 계속 창구를 만들어놔서 그런 통제가 가능하다면은 사실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물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통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권리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에 인정이 되면 보통은 최대 자유 원칙을 인정해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실 이제 이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건 독과점 문제 때문에 이제 이상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공정 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독과점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데이터에 대해서 일정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또는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 EU나 이쪽에서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EU에서 그 디지털 서비스 액트와 그 뉴 컴페티션 툴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서 사실 대형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공개 의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의 부여에 대해서 약간 고려를 해보면 사실 소유권을 수집한 사람한테 부여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함량에 대해서 약간 점유를 하는 사람에게 소유권도 같이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할 텐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집 과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주체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테슬라라고 하는 특정 업체를 거론하긴 그렇지만 스마트카라고 하는 어떤 차를 렌터카 회사에서 렌트를 해서 운전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주행 기록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테슬라를 제가 특정한 이유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걔들이 데이터를 다 수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주행되는 정보는 사실 저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게 되면 그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텐데요. 렌터카 회사도 자기의 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정보를 수집할 테고 그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보통 제가 알기로 이제 계약서에 텀스 앤 컨디션스에 자기네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넣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도 이미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게 권리를 인정해야 될 주체가 많은데 사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를 부여할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또 데이터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물건과 다르게 이렇게 딱 남겨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형이 일어나고 다른 데이터가 통합되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를 그냥 같은 데이터라도 그 같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처리나 통합, 병합이 됐을 때 어떤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데 사실 9월 초에 나왔던 이 네이버 공정위에서 네이버 그 부동산에 대해서 판결을 보시면 네이버가 부동산 업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그 부동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알고리즘 자기들이 개발한 그런 허위 매물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데이터가 있고 사실 간단하게 이게 허위 매물일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데이터로 넣거나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원재료 이게 허위 매물이다 아니다 이런
그 더미 변수와 같은 형태로 붙일 텐데 사실은 이 원래 부동산의 정보를 그러면 이 정보와 관계없이 넘긴다고 다른 뭐 카카오에 예를 들어서 넘긴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권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실은 네이버에 대해서 부정경쟁 방지 논리를 적용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소유권이 도입되면은 과연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토론문에 많은 얘기를 써놨습니다만 그 논의 외에 일단 법이 생기고 나면 이게 그 최경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민법적으로 이제 모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소유권일 수 있고 또는 이제 처분이나 그냥 통제에 대한 액세스 앤 컨트롤 라이트를 부여하는 형태의 소유권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규제 개혁이나 규제 완화 같은 연구들을 좀 하다 보면서 생각하는 항상 법학하시는 분들이랑 약간 사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법이 들어오고 나면 권리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너십이라고 하는 걸 논의를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에서 일어나는 거래 비용이 높다 이런 것들인데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데이터 경제가 점점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한 역량이 늘어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사실 이런 거래 비용들은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계약에서 사적 자치의 원리에 의해서 계약으로 지금 통제를 하는 것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거래들에서 혹은 활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빠지는 부분이 생기고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혹은 뭐 정부에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데이터 경제가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면 저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권리를 강제적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나중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뭐 사람들이 높아졌을 때 그런 변화가 생겨야 될 때 이것들을 다시 권리관계를 재설정하는 부분에서의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뭐 당장으로서는 이 권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거래가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우려가 있지만 저는 뭐 법에서 명시를 하는 그런 경성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부라든가 좀 일본 뭐 가이드라인 같은 데에서 접근을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표준계약서 제공하는 방식이나 이런 식의 연성 규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상형입니다. 굉장히 좋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와 토론이. 토론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오히려 정리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데이터에 대한 통제의 문제, 물권법, 오너십 문제와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거래의 문제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우선 데이터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질문 세 가지로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왜 보호하는가,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보호하는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결정이 될 테니까요. 왜 보호하는지 문제를 생각해 보자면 결국 정당성 문제인데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과 정책적 정당성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 내지 정치적 정당성,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이터 오너십을 인정하는 데한 그런 정당성 근거는 자유주의나 공리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와 같은 도덕 이론에 따라서 좀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주의나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좀 자율 패러다임에 가까운 결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공동체주의 입장에 선다면 후견 패러다임에 가까운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말을 먼저 말씀드려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토론자이셨던 고학수 교수님께서 데이터 오너십이 논의되는 맥락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강화시키려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데이터 유통, 활용을 강화하려는 방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 주체,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강화시키려는 방향에 깔린 그런 입장에 깔린 정당성 근거는 바로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칸트식의 자유주의라든가 로크식의 이론이죠. 로크와 같은 경우는 신체가 불가침이라는 근거에서 그 신체를 움직여서 노동의 결과로 나온 재화에 대한 소유권 역시 신성 불가침의 권리라는 식의 논증을 했었는데요. 정보 주체의 경우에도 그 정보를 생산한 자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면 그에게 속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논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공리주의를 정당성 근거로 삼는 경우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벤담식의 사고방식을 따르게 될 텐데요. 데이터가 오늘날 중요한 재화로 기능을 하면서 그 부와 편익을 생산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데이터 거래를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부가 증진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에서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야 그것의 거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자유주의나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거래에 관해서 굉장히 자율 패러다임에 입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가 스스로 그 거래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사적자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후견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그 사회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마치 이제 과거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있었던 논의와 마찬가지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에 퍼져 나감으로써 이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공리주의의 일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데이터를 보호하려고 하는지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제 정책 결정의 주된 패러다임이 되어 있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정책적 정당성을 논한다면 상당히 공리주의적, 법경제학적인 관점이 될 텐데요. 정적 효율성과 동적 효율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정적 의미에서는 효율성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데이터 생산자에게 어떤 독점권을 함으로써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데이터 생산을 촉진한다면 또 동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테죠. 그래서 정책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이러한 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의 문제, 그다음에 동적 효율성 측면에서 인센티브의 문제를 꼭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성 근거에 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한 뒤에는 무엇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인데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최경진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존재 형식으로서의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정보 그리고 그 윗단의 지식을 보호하는 것,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고 하셨고, 만약에 존재 형식으로서의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관련 법제가 만들어진다면 다른 법제와 중첩적으로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기존 법 체계입니다. 민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채권법적으로 불법행위법에 의해서 부당이득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의 부정한 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 부당이득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외에 지식재산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각 영역별로 이렇게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존재 형식으로서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제를 만든다면 그 법제가 여기에 덧붙여지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는 마지막에 강준모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와 데이터셋을 구별하는 것, 즉 원 데이터와 2차적 데이터를 구별하고 2차적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원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구제수단과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환을 허용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금지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에 그치게 할 것인지, 이런 이제 통제권의 정도를 구제수단과 꼭 관련시켜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법체계와 실제 사례, 국제적 동향들을 면밀히 따져서 데이터에 대한 통제, 즉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법제도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 거래와 관련해서는 우선 고학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매매형 거래와 대차형 거래가 상당히 특징이 좀 법적으로도 다르고 실무적으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물권적 거래와 채권적 거래 방식을 또 이제 따져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권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서 그 구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또 권리대행사항이 아닌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그 거래 계약의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계약적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상당히 큰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격권으로서의 자기 정보 통제권의 행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법적인 의미에서 어떤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계약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이용에 관해서 굉장히 유연한 그런 그 계약 구성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개인정보의 경우 그 인격권적 성격 때문에 동의를 언제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 또 처리정지 요구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때 그와 같은 계약에 반해서 A가 그 계약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인격권적인 근거에 따라서 철회를 해버리면 그것을 계약 위반으로 볼 것인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계약은 반사의 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등등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대리의 법리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는 기본적으로 재산민법, 특히 이제 재산법과 관련해서 발전된 법리인데요. 그래서 대리 법리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계약적 구성을 좀 더 이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의 이야기에 힘입어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데이터 오너십 관련된 그 발표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런데 토론도 하고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깊이 있고 또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많이 학계도 많이 발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논의가 사실 이제 그 계속 앞으로 이어져 가지고 더 깊이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좀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 그 고학수 교수님 역시나 자타와 공인하는 인공지능하고 데이터 쪽 최고 전문가
셔가지고 말씀하신 세 가지 그 쟁점이랑 문제의식은 전적으로 저는 공유를 하고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요. 그런 이제 문제의식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논의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심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개인 기업 나누는 거랑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데이터 이동권 논의를 해주시면서 또 한편으로 실증 연구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아마 여기 아까 이제 토론해주신 모든 분들 공감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추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정원준 박사님 말씀하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런 사례별 접근 방식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강중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 이제 법학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학적 측면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같이 고려하면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다원적 접근 방식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그 다원적이라는 표현이 참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권리에 있어의 다원성도 있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어떤 관점이나 대상에 있어의 다원적인 측면도 같이 말씀드린 거라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현 교수님 항상 뭐 정말 너무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참 많이 배웠고요. 그 철학적인 고민 함께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5분 발표 들으면서 또 다시 이제 혼자 또 좀 더 생각해 봤던 게 역시나 우리 이제 아마 여기 이제 계시는 전문가들은 다 엄청난 전문가들이셔가지고 그 저랑 비슷한 고민을 처음에 출발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저도 기본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분쟁을 막기도 하고 또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는 건데 이 데이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어떤 논의는 됐지만 실제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정말 준칙 기준으로서 작용할까라는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게 저희 이제 출발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왕이면 그런 해결을 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꾸 특별법으로 가지 않고요. 특별법이 불가피하다면 해도 되는데 일반법이 있는데 괜히 그걸 놔두고 다른 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거였고 앞으로 어떠한 또 새로운 이제 재화들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제 한 번쯤은 민법을 좀 더 깨가지고 좀 더 확장적인 영역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제 이러한 논의 발표를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도 저도 다 같이 공감하고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여튼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정말 수준 높은 토론 감사드립니다.